트럼프가 한국 핵잠수함을 승인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런데 정작 그 잠수함을 움직일 심장의 연료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진한 농도로 줄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 단 한 줄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승인은 했지만 연료는 아직 아니다. 지금 워싱턴과 서울 그리고 도쿄까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뉴스 제목에 승인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으니까 다들 환호하고 끝내버리는데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본이 왜 이 소식에 이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지금 들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기본 맥락부터 짚고 갈게요. 핵잠수함이라는 게 그냥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인 거거든요. 일반 잠수함은 배터리가 소진되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3개월, 6개월, 심지어 그 이상도 물속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략적으로 무서운 무기냐면 아무도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위성에 다 찍혀요. 구축함도 보여요. 근데 핵잠수함은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억지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딱 6나라예요. 여기에 한국이 들어간다면 동북아 전략지형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긴장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일본이에요. 일본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에 이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수천 개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중에서 15,0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 댓글이 이거예요.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가지게 되면 일본은 더 이상 해양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12,0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두 번째 베스트 댓글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면서 결국 얻어내는 나라다. 이게 왜 중요한 반응이냐면요. 일본인들이 직접 쓴 댓글이잖아요. 공식 발표나 정치인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이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 사안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일본은 사실 원자력 기술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도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있어요. 솔직히 기술력으로만 보면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만드냐고요? 헌법이에요. 일본 헌법 9조. 전쟁 포기 조항이 있고 정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본 인터넷에서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안보 위기를 산업 성장 기회로 바꾸고 있다. 이게 부러움이에요. 부러움이랑 위기감이 섞인 반응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이 뭘 승인했느냐보다 뭘 아직 승인하지 않았느냐가 진짜 포인트예요. 바로 연료예요. 핵잠수함은 그냥 배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연료가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비싼 철덩어리예요. 근데 이 연료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미국과 영국이 쓰는 핵잠수함 연료는 농축도 90% 이상이에요. 사실상 핵무기 원료랑 같은 수준이에요. 미국이 이걸 쉽게 넘겨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넘겨줘요. 외교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아주 영리한 전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농축도 20% 미만으로 가겠다. 이게 왜 영리한 전략이냐면 20%를 넘어가는 순간 국제 원자력 기구가 예민하게 반응해요. 핵 확산 우려국으로 찍힐 수 있어요. 근데 20% 미만이면 규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핵무기 만들 의도가 없다는 걸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주면서도 잠수함은 돌릴 수 있는 가장 절묘한 선택인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와요. 19.75%.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20%를 딱 0.25포인트 밑도는 숫자예요. 전 세계 원자력 업계에서 지금 이 숫자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규정은 완벽히 지키면서 성능은 최대한 확보하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9점 받는 전략이에요. 한국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미국도 사실 지금 이 연료를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오랫동안 사실상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미국이 자국 생산을 늘리고 있긴 한데 아직 공급량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협상은 단순히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줄 수 있느냐의 문제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 한국이 미국한테 절실한 다른 카드를 들고 있거든요. 바로 조선업이에요. 최근 미국 해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미국은 지금 함정 건조 능력에서 중국한테 크게 밀리고 있어요. 중국이 매년 찍어내는 군함 숫자랑 미국이 만드는 숫자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잠수함, 구축함, 상선, 특수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조선소 활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이 단순한 군사 협상이 아니에요. 조선업, 원자력, 에너지, 투자, 안보가 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연료 주권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이게 단순한 군사 이슈가 아니라 에너지 독립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핵잠수함 자체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원자로 기술이 필요해요. 소형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이에요. 핵연료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첨단 소재 기술이 필요해요. 수압을 견디면서 방사선을 차단하는 특수 소재들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민간 산업으로 퍼져나가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있어요. 향후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이 기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소형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에요.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딱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일본 댓글에서 한국은 안보 위기를 산업 성장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요. 반도체도 전기가 없으면 못 돌려요. AI도 전기가 없으면 못 돌려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건 서해와 동해, 그리고 남중국해 쪽 전략 계산이 전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중국도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공포는 동등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소식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식의 논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언제쯤 현실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미 의회 검토가 남아 있어요. 법률 문제가 있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 협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연료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기술적, 외교적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결승선이 아니에요. 출발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아예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이 주제가 이제 공식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가 미국 압력에 완전히 포기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원자력 군사 분야는 사실상 금기에 가까운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건 그 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호주가 오커스 협약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을 보세요. 처음 발표 나왔을 때 다들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속도와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일본 내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북아 전체 군사 균형이 또 한 번 흔들리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원자력 군사 주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쇠는 아직 다 갖추지 못했어요. 연료 문제, 기술 문제, 외교 문제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는 건 잠수함만이 아니에요. 소형 모듈 원전 기술, 해결료 관리 기술, 첨단 원자로 설계 기술. 이게 다 쌓여서 향후 수십 년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를 이끄는 법이거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한국이 일본처럼 더 큰 원자력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 수준의 제한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완전한 연료 주권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지금 동북아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현지 반응과 해외 언론이 절대 다루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